그 변호사님도 최근에 투자한 주거용 네. 어떤 거 있으세요?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투자는 한 9만 불, 8만 불 하니까 한 1억 정도 들었고요. 1억. 네. 1억 정도 들었고. 다 모든 수수료 이런 거 다 아니 모든 거 다 하면 1억 5천? 1억 4천? 1억 5천, 1억 4천? 네, 근데 저는 좀 많이 눈탱이? 네, 눈탱이 좀 많이 당했어요. 네, 그거 좀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변호사 되시기 전에 네, 맞아요.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저 눈탱이 많이 당했죠. 대출 기간에서 주는 이렇게 비용을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3%나 보통 1% 정도밖에 안 하는데 3%를 그렇게 눈탱이 치는 그런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개새끼네. 너 최씨 너 보고 있니? 하여튼 나 변호사 됐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이게 심장 떨려가지고 제 어떻게 보면 첫 투자였거든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 타이틀 보험을 좀 비싼 거 들여놨어요. 아, 네. 권리관계 그거를 보호할 네.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갔고, 뭐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거는 뭐 1,000불 이내고요. 100만 원 이내로 하고, 뭐 세금, 대출 기간에서 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예납하게 해요. 뭐 이자를 뭐 3개월 정도를 예납을 해라. 뭐 대출 이자, 뭐 재산세를 3개월을 미리 예납을 해라.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거 조금 내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원래 가격은 5억 정도 됐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7억 5천 됐고요. 7억 5천. 2018년에 샀고 이제 코로나 덕도 좀 봤죠. 뉴저지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7억 5천 정도로 거래되고 있어요. 렌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수익률은 그럼 대략 수익률은 물론 이제 이거 대출 비율에 따라 네. 달라요. 근데 저는 좀 대출도 잘 못 받았어요. 제가 이자를 5.8%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래했던 거 거래 내역서 그것도 올렸어요. 제 블로그에. 정말 부끄러운 제 과거였는데 그냥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그렇죠. 참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렸는데 미국에서는 FHA 론이라고 좀 이자율도 되게 싸고 정부가 백업하는 그런 론들도 있어요. 대출도 있고 하는데 저는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서류 미비로 그거 대출을 못 들어갔어요. 정부 지원 네. 대출 그런 네. 거죠? 네. 그런 것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엄청 비싸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더 수익률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저는 5.8%에다가 그렇게 뭐 선불금을 그렇게 크게 낸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순수 이익만 따지면 한 200만 원 초반? 예, 월수비로 받는 건 200만 원 초반이고 수리랑 뭐 대출 비용 다 빼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잘 받았으면 순수 이익이 그래도 한 3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집이었어요. 그 방도 4개, 화장실 2개. 그런데 제가 손해를 많이 봤죠. 대출금으로 다 갚고 하느라. 그럼 지금도 달러로 계속 따박따박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밀리고 잘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럼 그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뭐 에이전트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고, 저는 제가 그냥 거의 다 해요. 뭐 특별하게 큰일이 있으면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고, 뭐 나머지는 그냥 제가 해요. 다른 분들 사례도 있습니까? 소액으로. 1억, 우리 소액 좋아하니까. 네. 소액. 어떤 분은 5천만 원이에요. 한 5만 불이니까 한 6천만 원, 한국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오클라호마에 12세대 건물을 구입을 하셨어요. 실투자금은 5만 불. 그러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 대출을 받으신 거는 나머지 이제 원래 가격은 한 4억 5천 정도 됐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것저것 다 빼고 수리 비용 뭐 이런 거 다 빼고 순수이익으로만 2천에서 2,500만 원 정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년.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에 여행 가려고 하다가 플로리다. 네. 얘기만 들어도 좋다. 네. 플로리다. 플로리다에 여행 가려고 하다가 이제 뭐 호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사버리자 이제 하셔가지고 뭐 30평대 콘도랑 뭐 24평대 콘도 이제 그걸 구입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거기서 돈을 받으시죠. 이제 한 달에 500만 원씩 네, 월 수입을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그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실투자금으로 2개 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7,500 정도씩. 네. 근데 순 500 네. 정도? 네. 그렇게 받고 플로리다는 워낙 이제 비싸고 한 데니까 월세도 되게 비싸고 또 관광지잖아요. 완전 관광지여가지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한 2, 3억 정도 투자를 하시고 게스트하우스 매입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럼 단독주택 같은 네. 거예요? 단독주택을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바꾼 거죠. 네.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도 뭐 2, 3억 정도 들어가셨고 이제 지금은 뭐 그 이상의 뭐 수입을 얻으시니까 왜냐면 맨하탄 같은 경우는 뭐 관광객이랑 비즈니스차 방문하신 그분들을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호텔 비용이 진짜 비싸요. 하루에 한 400불? 300불? 그러니까 좀 더 싼 숙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플러싱으로 가세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는 워낙 싸니까. 그래서 거기는 거의 공실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게스트하우스는 어떻게 돌려요? 운영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람이 직접 운영하던지 아니면 매니저를 두던지요. 뭐 사업을 하던지 투자를 하던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매니저를 이제 하고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조금 상황이 달라지긴 했을 거예요.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고 뭐 비즈니스 이런 것도 다 재택근무로 바뀌었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또 게스트하우스가 살아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터지면서 뉴욕이 집값이 폭락을 했고 그리고 공실률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네. 오피스나 뭐 사무실이나 뭐 아파트들 그러면서 뭐 뉴저지의 단독 주택들이 이런 데가 좀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근데 지금 또 많이 뜨는 게 실외 쇼핑몰. 예, 실외 쇼핑몰. 실내에 있었던 이제 되게 큰 의류 회사들 뭐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메이시스, 뭐 백화점 아니면 뭐 룰루레몬. 지금 한국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요가복. 되게 럭셔리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있다가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실외 쇼핑몰을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실외 그 외곽에 있는 실외 쇼핑몰들이 이제 좀 핫한 투자 종목이 되어버렸죠. 이제 이런 곳들이 자꾸 옮겨가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상가네요? 네, 그렇죠. 네, 상가인데 실외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렇고 미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던 곳은 아니었어요. 있어봤자 아마존? 아마존이 거의 다였는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거의 다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마존이 진짜 주식 진짜 많이 뛰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이번에. 네. 그래서 공급망이 좀 많이 후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수요가 있으니까 그 물건들을 넣는 보관하는 물류창고가 창고. 필요하잖아요. 근데 물류창고들이 거의 다 뉴저지에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수요를 못 맞추고 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의 공급 자체를 80%를 이렇게 올렸대요. 근데도 수요를 못 맞춰가지고 지금 공급이 다 안 이루어지고 있고 물류창고를 이렇게 짓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프리리스가 돼요. 그러니까 짓지도 않았는데 다 짓지도 않았는데 이미 계약이 돼 있어. 되어 있어요. 세입자랑.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정말 물류 이런 창고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지금 녹아났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잘 알아보시고 어떤 곳에 투자를 하실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나는 그래도 뉴욕이다 하시는 분들은 뉴욕에 있는 그런 코압이나 뭐 이런 아파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아니다 지금은 뭐 이게 대세니까 여기다 난 투자를 해야겠다 이러신 분들 여기도 조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코압은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코압은 개인이 어떤 이제 집을 이렇게 소유를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집의 지분을 소유를 하는 거예요. 지분 투자네요? 네, 지분 투자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코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이 있다고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임원들 있잖아요. 그 조합 의원들. 거기서 평가받고 들어가야 돼요. 살 때도 조금 힘들고 팔 때도 힘들고요. 그런데도 이제 코압 같은 경우 물건들이 다른 콘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싸요. 그래서 이게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고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의 주택 종류가 거의 코압이에요. 네. 그럼 그런 거 코압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좋아요? 일단 싸니까. 이제 싸게 들어가는 그게 있으니까 수익률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이거가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근데 뭐 유학생 자녀들이 있는데 뭐 월세는 내시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싼 코압에 들어오셔가지고 아이들 이제 자녀 교육하시고 이제 훗날에 시세 차익 보셔가지고 파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코압은 조금 어떤 까다로운 면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 임원들의 갑질 뭐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은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 마돈나도 그 센트럴파크에 되게 유명한 코압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빠꾸 먹었거든요. 까였구나. 예, 까였어요. 걔도 못 들어가는 그런 코압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코압이 세워져 있는 땅을 뉴욕시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땅을? 그러니까 땅의 소유주는 이제 다른 사람이고 뭐 이제 이 건물만. 예, 예. 이제 거기서도 이제 집값이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땅이 뉴욕시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공공시설들이나 아니면 뭐 공원들 뭐 이런 것들 시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퀄리티 되게 좋은 좀 그런 걸 느끼고 싶다. 근데 그런 분들은 거기로 들어가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신 거기는 세금이 조금 비싸요. 딴 데보다. 왜냐면 공공시설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 어떤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상가도 있고요. 네. 공장도 있을 수 있고 창고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콘도나 단독주택도 있을 수 있고 되게 지금 종류가 많네요. 상업용까지 생각을 하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모두가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투자 방법들보다 내가 하기에 따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내가 하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만큼 수익률도 높일 수 있고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면 갈수록 내 지식이 들어가면 갈수록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이 종목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 투자가 아무래도 이민 때문에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주택 투자가 제일 많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상가나 이런 상업용 건물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상업 쪽도 되게 많이 손을 대세요. 왜냐면 저희 쪽에서는 우리나라는 상가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네. 상가 투자와 토지 투자는 어렵다 이런 인식이 좀 있어서 약간 네. 고수의 영역처럼 예. 되어 있거든요. 대신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근데 이제 상가 뭐 계약을 할 때도 변호사가 끼니까 그 20개 주에서 거기서 잘 알아보고 하고 그 후에도 만약에 힘들 것 같으면 그 부동산 전문 관리회사한테 맡겨가지고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꼭 굳이 어렵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근데 한국 분들 머리가 워낙 좋으시니까 뭐 이 정도야. 아파트보다 물류 창고가 갖는 투자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인기가 조금 사그라든 상태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예측이 불가능해요. 지금 또 뭐 오미크론인가 뭔가 또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러면 아파트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재정상으로 돌아올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유학생들도 학생들도 지금 학교로 다시 나가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아파트를 선호를 해요. 편하니까. 왜냐면 단독주택에서는 관리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또 한 번 코로나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될까 봐. 근데 이제 물류창고는 지금 계속될 거잖아요. 이제 이미 미국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의 어떤 편리성을 이미 느꼈잖아요. 예전에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의 필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하는 그런 온라인 쇼핑에 이런 한정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막 나이 드신 분들도 할 정도로 왜냐면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공급망은 필요를 한데 그래서 물류창고도 계속 수요가 있을 거고. 근데 물류 창고 같은 경우는 미국이 땅이 넓으니까 네. 옆에 그냥 또 뚝딱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짓는 만큼이 속도가 못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80%를 더 많이 짓고 있는데도 미국이 인구가 지금 3억인가요? 뭐 3억 명.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걔네들이 필요로 하는 그 물건들을 공급하기에는 지금 물류 창고가 모자라요. 없어요. 근데 그런 물류 창고들에 투자를 했을 때도 매매가가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물류창고도 계속 이런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물류창고는 아무래도 월세 수익이 제일 크죠. 거기가 뭐 거의 뭐 한 달에 월세 수입이 뭐 1억 5천, 뭐 2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세입자가 그냥 개인 세입자가 아니잖아요. 회사한테 B2B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전할 거고. 근데 이제 장벽이 조금 높죠. 왜냐면 덩어리가 일단 네, 덩어리가 크니까 뭐 금액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이내로 살 수 있다면 그래도 창고는 한 그래도 20억 있어야 되지 않을까? 15억에서 20억은 적어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하시겠다 하시면 지금 좀 트렌드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 얘기는 들렸어요, 많이 뉴스에서. 네. 창고가 모자란다 지금. 네, 지금 엄청 모자른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창고 사업을 하는 미국의 사업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98%인가? 98%가 이미 사인을 했고요, 계약 사인. 이미 세워지지도 않은 거기 창고에 대해서. 쓰겠다고? 그리고 3분기 때 이미 95%가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풀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공실료 없이. 뭐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온라인 쇼핑이 그렇게 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쉬운 거, 편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공급망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아직도 공급망이 지금 형성이 잘 안 되어 있다. 지금 너네들 때문에 잘 되고 있긴 한데 많이 도움이 됐긴 했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줘야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마 곧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세금 혜택이 또 나오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자꾸 있어야지 이게 공급망이 계속 생기니까. 그러니까 모든 주에 이런 그런 공급이 빨리 되겠죠.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 사재기 때문에 미국이. 물건, 생필품. 그냥 휴지, 그러니까 코로나랑 휴지랑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냥 두려우니까 이제. 예. 생수 막 이런 거. 예, 라면. 근데 휴지가 그렇게 많이 나갔고 그리고 뭐 소독제는 거의 구하기도 힘들었었고요. 맨날 아마존 들어가가지고 클릭 하고 있었어요. 그거. 수강 신청하듯이. 예, 안 돼요. 한 달 반 동안 못 샀어요. 그게 무서워 죽겠는데. 그 정도로 공급망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미국 자체가. 그 나라가 넓은 땅이. 투자가 가능하시고 원하시는 분은 거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망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